또한 현지 유명 축튜버도 이강인이 폴스나인으로 뛸 때가 경기력이 더 좋은 것 같아. 디애슬레틱에서 단독 보도하며 아시안컵에서 훈련 세션에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에 이어 이번엔 축협 관계자인 감독선임위원회 추가 폭로에 난리난 상황입니다. 받아들여지는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길 가야 하나요? 최근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한 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느냐고 묻자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주 내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결과를 평가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그는 지난 10일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지난 8일 밤 입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클린스만이 평가회의에 참석할지는 심지어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감독 없이 아시안컵 성과 평가를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러자 일부 위원이 그런 회의를 왜 여느냐, 가야 하냐고 반발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2017년 12월 만들어진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회 후신입니다. A대표팀을 비롯한 연령별 대표팀 사령탑을 물색하고 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지금은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 최윤겸 청주 FC 감독 등 6명이 위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뒤 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위원들은 사실상 밀러 위원장이 협회 고위층과만 소통하고 위원들은 허수아비처럼 여겨서 잔뜩 뿔이 나 있다고 했습니다. 수장이 바뀐 위원회는 첫 임무인 감독 선임부터 삐걱댔습니다. 지난해 1월 25일 밀러 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제외한 화상회의가 2차례 있었다. 대면 회의보다 발언권도 적었습니다. 게다가 진척 사항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보안을 이유로 어떤 감독과 접촉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은 전임이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는 모든 후보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위원들끼리 갑론을 박했다. 누군지는 알아야 의견을 내든 말든 할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밀러 위원장은 끝내 후보군조차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가 차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이미 내정자를 해놓고 폼새만 내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판곤 위원장이 이끌었던 2018년 위원회는 리그 우승 경험, 월드컵 예선 통과 경험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위원들과 수시로 의견을 공유한 끝에 파울루 벤투 감독을 낙점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2022년 카타르에서 역대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 밀러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오후 4시에 있을 것이라고 당일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위원들은 몇 차례 의견 개진이 거부당했던 탓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밀러 위원장은 권한이 없고 위에서 정한 감독을 그대로 통보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집으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아 클린스만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는 보도 자료가 기자단에 배포됐습니다. 감독 선임 뒤에도 전력강화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대표팀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벤투 감독은 2019년 전력강화위원회와 회의를 거쳐 당시 18세였던 이강인을 A 대표팀에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이 지휘봉을 잡고 난 뒤에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가을 시간과 장소까지 정했으나 며칠 전 클린스만 일정 때문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은 임기 내내 무전술이란 비판을 받으며 이번 아시안컵에서 장담했던 우승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선수들을 이끌고도 한 수 아래 상대와 매 경기 졸전을 펼쳤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클린스만을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계약 기간은 북중미 월드컵까지 2년 4개월 남아 있습니다. 클린스만을 중도 교체하면 위약금으로 70억 원가량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은 일제히 축구협회 회장 정몽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몽규 축협회장은 김정은이나 다름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독 행동으로 결정해버리고 무늬만 만들어 놓은 거지 완전 독재입니다. 밀러부터 위원회 자체가 허수아비 모양새였고 이미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내정하는 김정은과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클린스만 경질과 더불어 정몽규 회장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날 곤살로 하무스를 교체하며 이강인은 폴스9으로 기용해 음바페의 움직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엘리케 감독은 좋은 선수들은 한 포지션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
이강인은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칭찬하면서 이강인은 이미 훈련할 때도 날 놀라게 한 선수다. 공을 거의 빼앗기지 않는다. 감독 입장에서도 이강인 같은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며 재능 넘치는 이강인을 지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푼 메르카토, RMC 등 언론들은 일제히 이강인 9번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프랑스 PSG 토크는 루이스 엘리케가 이강인 9번을 실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곤살로 하무스를 제외시키고 이강인을 9번의 선택지로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엘리케가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강인이 PSG 폴스나인 1순위로 떠오를 수 있다. 프랑스의 컬처 PSG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매체는 이강인의 좋은 활약을 앞세워 엘리케게 이강인을 9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전략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하무스가 강등되고 랑달콜로 무안이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엘리케는 이들을 희생시키고 이강인은 9번으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킬리안 은바페와 우스만 덴벨레의 조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격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강인을 최전방에 배치할 수 있다. 랭스전에서도 이강인이 최전방에 배치된 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의 좋은 경기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강인은 은바페에 더 많은 기동성을 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온제몬디알은 이강인, 은바페 중심으로 한 전술적 혁명이 필요하다. 엘리케는 이강인, 은바페 듀오를 부각시키기 위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랭스전에서 하무스가 부진한 사이 이강인이 실제로 9번의 역할을 했다. 이 장면을 몇 주 안에 다시 볼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이강인이 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폴스나인은 가짜 공격수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수는 스트라이커지만 득점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의 역할과 유사한 공격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시스트를 쌓는 일 역시 폴스나인의 주 임무가 아닙니다. 예전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는 폴스나인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폴스나인은 빌드업 플레이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다른 공격수들의 조력자입니다. 이 선수들은 전통적인 9번 선수의 시작점인 필드 최전방을 점령하지만 볼을 점유하는 중에는 뒤로 빠져 사실상의 추가 미드필더가 됩니다. 이 선수들은 중앙에서 볼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드필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상대 센터백을 포지션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돕습니다. 효율적인 폴스나인은 그렇게 공격적인 마인드의 팀원들을 위한 빈틈을 만듭니다. 폴스나인 역할의 핵심은 오프더볼 움직임인데 이는 포지션 사이에서 볼을 받기 위해 상대 중앙 수비수들과 거리를 벌리는 능력입니다. 이런 깊은 움직임은 상대 수비수에게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미드필드까지 스트라이커를 쫓느냐 아니면 상대를 놔주고 포지션을 지키느냐라는 까다로운 딜레마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강인이 최전방에 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와 볼을 받고 은바페가 침투하는 타이밍에 패스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면 공격 포인트도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유명 축투버도 이강인이 폴스나인으로 뛸 때가 경기력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는 볼러이고 날렵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볼 소유 능력도 뛰어나고 패스 좋고 수비도 잘하고 위치 선정도 좋고 득점도 할 수 있는 육각형 선수야. 그리고 경기의 관여도도 높아. 그가 제로톱일 때 그 위에는 은바페와 덴벨레가 있을 것이고 이 두 선수가 상대 수비수들을 유인해서 팀을 더 앞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또한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일 때 가장 큰 장점은 은바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하무스랑 있으면 이게 불가능해.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가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며 더욱 공격에 관여하고 위협적일 수 있을 것 같아. 은바페의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우리 이강인 선수가 폴스나인으로 뛰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포지션에서 뛰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